오늘은 후생경제학에 있어서 응용 두 번째인 국제무역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177페이지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3장에서 비교 우위의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에서 대체로 살폈던 내용은요, 오늘날의 산업들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그런 생산시설만으로서는 생산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실제로 생산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그런 생산자들의 협력에 이루어지고 그런 생산 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생산자 또는 무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들 이득을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다고 할 때, 두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두 국가가 누리고 있는 소득의 합을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무역이 각 국가가 생산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하게 함으로써 전체 소득의 합 또는 우리가 떡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득의 합을 150으로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각국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으로 주어져 있던 각국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요 110, 40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된다면 1국과 또는 A국과 B국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B국은 어떻습니까? 무역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만약에 자유무역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건 두 사람이 다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90, 60 정도 이래서 두 국가가 모두 이득을 봐야지만 무역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이 성립됐다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하지만요 무역이 성립됐다면 각국이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50에서 90으로 40만큼의 소득이 커지고 B국에서는 50에서 60으로 10개만큼의 소득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과연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어떤 식으로 배분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요.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어떤 식으로 배분될지의 문제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 제9장에서 살피게 될 내용은 이와 같이 자유무역이 성립된 경우 각국의 소득이 합이 커졌다고 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 특히 이 측면에서요.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두 측면에 어떤 후생 측면에서의 영향을 미칠까를 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이제 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게 될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회적 후생의 개념. 그래서 사회적 순후생이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의 합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잉여는 시장 균형 가격에서 극대화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8페이지 그림 9-1을 봐주시면요. 그림 9-1에서는 이소랜드라는 이런 하나의 가상의 국가를 생각하고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성립되었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 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다 하고 지금 폐쇄 경제, 국내 무역이 없는 상황에서의 균형을 살피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철강 산업에 있어서의 수입이나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이제 어떤 효과들이 생길 것인가? 무역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이슈들을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슈는 무역이 자유화되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 철강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철강 가격과 국내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자유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이나 거래량이 변했을 때 그러한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득이 누구에게 가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볼 것이며 또 누가 손실을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답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성립하였다면 분명히 손해와 이득을 합하였을 때 이득이 크다는 내용이죠. 이득이 커야지만 국가들이 무역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미 살핀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요. 마지막 입장에서는 자유무역과 반대 방향인 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들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새로운 무역 정책으로 관세나 수입 쿼타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다 하는 내용이고요. 비교 우위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3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핀 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국제 가격과 비교 우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그래프 분석으로 넘어갈 생각인데요. 자, 만약에 이소랜드에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랜드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고요. 이소랜드에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소랜드에서 균형 가격이 100으로 주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가격이요. 국제 가격 또는 세계 가격이 만약에 120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세계 가격 또는 국제 가격이 120으로 주어졌다는 내용은 D국이 폐쇄 경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또는 D국이 무역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120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120의 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로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은 어떤 조정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은 어떤 조정을 하게 되냐면 공급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공급하고 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습니까? 공급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는 어떻겠습니까? 수요는 수요자들이 국내에서 직면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할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이와 같은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 국가가 이 재화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국가가 이 재화에 있어서 수출국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재화를 수출한다는 것은 이 국가는 이 재화에 있어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국제 가격이 120인데 비해 가지고 이 국가에서는 100이라는 원가만으로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재화의 생산에 이 국가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120과 100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남으로써 이 국가는 이 재화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없고 아마도 이 재화를 수입하는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에 그림 9-2,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그림 9-3에서는 한 국가가 이제 교역이 시작된 이후에 수출국으로 자리한 경우 후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181페이지에 그림 9-2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182페이지 그림 9-2를 봐주시면요. 자, 이쪽을 철강 수량이라고 하고 이쪽을 철강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정하고요. 자, 국내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국제 가격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 이전 가격, 교역 이후 가격 또는 국내 가격, 국제 가격을 각각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요. 이 국가는 어떻습니까? 교역 이전이라면 이 가격에 이만큼을 QD만큼을 생산하고 있었을
거래하고 있었을 국가이지만 이제 여기서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이 주어지니까 생산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므로써 이만큼 초과 생산된 만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만큼을 이제 수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을 수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가격은 국내 가격에서 더 상승하게 되고 수량은 원래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는데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이제는 이 국가가 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182페이지의 그림 9-3에서는 후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을 이제 한번 분할해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각각 A 영역, 그래서 이 두 영역을 합해서 B 영역, 그 다음에 아래쪽 영역을 C 영역, 그 다음에 이 영역을 D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국제가격이 P스타로 주어진 경우에 소비자잉여의 변화분,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을 차례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 먼저 소비자잉여의 변화분은 예전에 어떻습니까? AB만큼의 이만큼의 소비자잉여를 누리고 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P스타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A만큼만 소비자잉여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국제가격이 P스타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소비자잉여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B에 해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은 어떻습니까?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은 예전에는 생산자잉여가 C에 불과했지만 이제 국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생산자잉여는 C 뿐만 아니라 B와 D를 포함한 크기로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D만큼이 생산자잉여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볼 때 이와 같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주어졌을 때 결국 이득을 보는 입장은 어느 입장입니까?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고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 때문에 후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록 생산자들은 후생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후생이 감소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B만큼이 서로 상쇄되고 결국 D만큼 결국 그래서요 제가 빨간 분필로 이렇게 B큼진 영역인 D만큼이 사회적인 후생이 증가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대통령이 물었던 그런 물음 중에 첫 번째 물음, 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가격은 이와 같은 경우에 국제가격 수준으로 상승하고 산출량은 증가, 수요량은 감소함으로써 수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가격이 국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주어진 경우는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고 여기서 소비자들이 보는 손해보다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는 크기가 D만큼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83페이지 위쪽에 두 가지 다이아몬드 표로 다이아몬드 표식을 해가지고 교과서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과 거의 같은 분석을 183페이지에서는 거의 똑같은 분석을 수입국이 되는 측면, 다른 말로 하면 국내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국제 가격이 주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83페이지의 그래프 9-4를 봐주십시오. 자, 이쪽을 철강 수량, 철강 가격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수요와 일반적인 곡선을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내에서 균형 가격을 구한다면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산출량, 균형 거래량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의 국내 가격보다 더 낮은 국제 가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낮은 국제 가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과정에서 예전보다 낮은 가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더 낮은 가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산은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국내 가격에서 국제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산출량 또는 거래량은 예전 QD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상황에서 이제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쓰려고 하는데 이만큼밖에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 후생의 평가도 역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로서 측정해 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내용은 그림 9-5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이 영역을 각각요. A 영역, B 영역, 그 다음에 C 영역, D 영역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먼저 예전보다 낮은 가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변화하게 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얼마에 해당하겠습니까? 소비자 잉여는 원래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고 있던 소비자들이 이젠 새로운 소비자 잉여로서 A, B, D만큼을 합한 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B 플러스 D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습니까? 생산자 잉여는 예전에 B와 C를 합한 크기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제는 C만이 생산자 잉여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B로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내고보죠. 사회적인 순후생 변화분은 플러스 D에 해당합니다. 이까지 내용은요,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184페이지 아래쪽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그러한 가격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국가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생산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남으로써 이제 수입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는 더 싸졌기 때문에 이득을 받고 생산자들은 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생산을 더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은 손해를 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이득의 크기가 BD에 해당하고 생산자들의 손실의 크기가 B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손해를 본 계층도 있고 이득을 본 계층도 있지만 그 양자를 상쇄해 볼 때 결국 D만큼의 사회적인 순후생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국가가 수출국이 되든 수입국이 되든 자발적으로 무역에 참가했을 때는 분명히 사회후생의 증가가 나타나고요. 이러한 사회후생의 증가가 때로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에 따라서 상반된 그러한 이득의 결과를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사회후생에 대한 그러한 후생경제학적 접근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예로서요. 185페이지에서는 관세 부과의 효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세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문을 지나갈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서 국가 간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보통 그냥 테리프하고 부를 때는 이제 185페이지 우측에 정리되어 있듯이요. 185페이지 우측에 정리되어 있듯이 외국에서 생산되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다른 말로 하면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수입 관세에 대한 그런 경제적 효과가 그림 9-6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9-6의 그래프는 국제경제학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래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접근을 통해서는요, 이제 마지막 대통령의 물음이었던 수입 제한 조치, 그래서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 그러니까 수입 쿼터 또는 수량 할당제 같은 것을 어떻게 후생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이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세의 경제적 효과부터 살펴보기로 하면요. 자, 그림 9-6에서
자, 이쪽 축을 철강 수량으로 이야기하고 이쪽 축을 철강 가격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수입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가격이 주어졌을 때 국내 가격보다 더 낮은 국제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P스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요, 이 상황이 주어진다면 소비자들은 이만큼을 소비하려고 하고 생산자들은 이만큼을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됐다고 하겠습니다. 관세가 예를 들어서 T만큼의 크기로 부과되었다고 한다면요. T만큼의 크기로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이 국가에서 과세가 전 세계적인 가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가정을 받아들일 때 국내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국내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1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컴퓨터에다가 20만원 세금을 붙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20만원이 되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예전보다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이만큼으로 줄이게 되고요. 생산자들은 생산을 이만큼으로 늘리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량은 이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관세 부과는 이제 국내 가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P스타. 그래서 예전의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P스타의 상태에서 P스타 플러스 T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비해 가지고 공급과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은 증가시키고 수요는 감소시킴으로써 수입 국가였던 이런 국가가 수입량을 감소시키게 됐습니다. 자, 수량과 가격 측면에서의 분석을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후생 측면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예전에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들을 분할해서요. 이 영역을 A, 이 영역을 A, 이 영역을 B, 그 다음에 각각 C, D, E, F, 그 다음에 G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P스타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의 소비자잉여는 이만큼이었던 셈입니다. 이만큼의 삼각형이었던 셈인데 이제 T만큼의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소비자잉여는 이만큼의 삼각형으로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잉여의 변화 부분은 총 C, D, E, F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생산자잉여의 변화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자잉여의 변화부는 P스타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는 G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가격에서는 이만큼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 C만큼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던 식으로 하면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상쇄시켜가지고 DEF만큼이 사회적인 순후생 감소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EF 중에 사회적인 순후생 감소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관세라는 것은 이만큼 수입될 때 지금 어떻습니까? 각각 이만큼의 세금을 붙이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수량과 이만큼 가격에 곱으로 지송된 E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E는 결국 추가적인 그러한 정부의 관세 수입 증가 또는 조세 수입 증가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회후생의 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사회후생의 순감소분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순후생 감소분은 여기 나타낸 이 빗금친 두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분석이고요. 그 다음 187페이지에서는 수입 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쿼터의 정의는 187페이지 우측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되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다른 말로 하면 수입제라는 이야기고요. 수입제에 부과되는 수입 상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500단위만 수입하겠다. 또는 우리나라는
쇠고기를 10,000톤만 수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수입 쿼터인데요. 일반적으로 WTO 체제 하에서는 수입 쿼터가 인정되기 힘든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관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무역 정책으로서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9-7에서 쿼터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쿼터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내용은요. 쿼터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서 주의하실 것은 결국 쿼터 도입의 경제적 효과나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나 거의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다는 내용을 도출하게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수량, 이쪽을 가격으로 표시하고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아무 무역 조치가 없는 경우에 국제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음으로써 이 국가는 아마도 수요를 이만큼, 공급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인데 아마도 이 수입량이 너무 많다고 싶어가지고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량을 얼마만큼으로 제한시켰나 하면 수입량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양으로 제한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양으로 제한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만큼으로 수입량을 제한시킨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겠습니까? 수입 쿼터라는 것은 직접 가격에다가 제한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시행했다고 바로 가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수입 관세가 이제 부과된 경우가 아니고 이제 쿼터가 부과된 경우에 먼저 이 가격하에서 M-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무리 없이 수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수입이 진행되다가 수입 할당을 채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수입 할당을 채우고 나면 외국으로부터 더 이상은 추가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은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는 외국 물건으로 채울 수 있지만 가격이 더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외국으로부터 더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공급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면요. 이 가격에서는 국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가 이 가격 수준에서는 외국의 물건을 수입하다가 이 이상은 더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이렇게 늘어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디서 주어진 개념입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여기서 P 더블 스타의 형태로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관세에 부과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P 더블 스타가 주어졌을 때 그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줄이고 국내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관세 부과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고 무역량이 줄어들었다는 것까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관세 수입의 문제인데요. 교과서의 표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영역이 A, B, 그 다음에 가격력을 C, D, 그 다음에 E를 두 개로 나눠놨죠. 그래서 E 다시, E 다시, 그 다음에 F, 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결국 예전 가격인 A부터 F까지 합인 그런 소비자 잉여가 A, B만 합한 크기로 변하기 때문에 C, D 그 다음 요 두 개를 합해서 E로 본다면요. C, D, E, F만큼이 결국 감소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증가는 생산자 잉여는 G에서 C만큼으로 G에서 이제 CG만큼을 합한 형태로 커진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 잉여가 C만큼 증가해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단지 예전하고 하나의 차이는 단지 관세 분석하고 하나의 차이는
예전에는 이 다시와 이 다시를 합한 이의 크기가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것으로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수입 할당제가 실시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수입 할당제가 실시되면 수입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수입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으로 해서는 싸게 사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싸게 사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크기들이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이제는 이 크기가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면허권을 가진, 그래서 이 수입제도의 수입에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잉여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사용된다는 점이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이는 없고 이제 정부 수입으로 가야 될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입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가진다는 것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이 다시의 합이 꼭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 면허를 이렇게 나눠줄 때 경매를 붙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경매를 붙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금액보다 1원이라도 작으면 경매 금액으로서 내고서 이 면허권을 따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에 대해서 경매를 붙인다면 이 영역이 또다시 정부 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일본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잉여가 상대국의 생산자 또는 상대국의 정부로 귀착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정리한 것이 9-2-5 189페이지 아래쪽의 내용입니다. 자, 대통령 기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국제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 국제 가격에서 국내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것이고 국내 가격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수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은 생산자들의 이득,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의 이득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이득은 손해를 보는 계층의 손해를 상쇄시키기도 남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나 수입 쿼터는 분명히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을 여러분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 무역 제한, 다른 말로 하면 보호무역에 대한 그런 논의가 상당히 설득력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191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것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산업이 수입제가 된다면 섬유 생산은 이제 수입됨으로써 상당히 사양으로 접어들 것이고요. 섬유 생산으로부터 섬유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섬유 생산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들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록 섬유 부분에서는 생산이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고용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고용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는 옳은 비판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라는 것인데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군수 사업 같은 것이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장 많은 논쟁을 겪었고 역사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가장 큰 그러한 이 견해의 차이를 보인 것이 유치산업의 보호논리입니다. 이 유치산업 보호논리는 처음 시작한 사업들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시간까지 무역장벽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를 받은 바도 있지만 현재 와서는 그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비판은 과연 이 유치산업이라는 것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 산업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이 초기의 손해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때 유치 산업을 하라 하는 것인데 그 처음 시작하는 산업 중에 결국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누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자 알아맞추기 게임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요. 만약에 단기적인 손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얻게 된다면 과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런 사업엔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면 그는 다 또 다른 그런 하나의 개입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9-3-4에 나오는 것이 불공정 경제 논리인데 이것은 각국의 법과 규제가 다르고 때로는 후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입 또는 제한 조치 또는 수출 촉진 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이제 수입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게 됩니다. 과연 상대 국가에서 수출을 촉진해서 수출을 더 낮은 가격에 한다면 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생산자 측면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낮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이득을 보게 된 그런 대가는 결국 누가 진 셈입니까? 외국인 납사자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 더 낮은 가격에 물건들을 수입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국이 손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납세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도 후생경제학 측면에서는 적당한 그런 비판이 되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수단으로서 보호무역. 그래서 가끔 가다 보호무역을 한 번씩 내세우면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보복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느 정도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어느 것들도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무역의 이익을 상쇄할 만큼 그렇게 큰 하나의 반대 논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경제학자들과 일반인들이 그런 견해차.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후생을 분명히 개선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론에서 이제 미국에서 각 주간 무역이 미국 내에 그러한 주간 특화를 보장함으로써 미국이 지금과 같은 그러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듯이 전 세계도 자유무역을 통한 그런 특화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후생 증가가 가능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첫 번째 요로서 외부 효과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